하혈이 심합니다. 산사에서 만삭의 비구니를 들쳐 업고 질주하는 UDT 소령.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달리는 차 안에서 여승의 아이를 출산시켜낸 긴박한 감동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머무는 곳. 이곳은 사시사철 짙푸른 바다 내음과 쇠붙이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도는 군사도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힘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본거지가 바로 이 진해의 깊숙한 항만에 자리하고 있었다. 해군 소령 권시혁. 그는 특수전전단 그 중에서도 최정예 작전팀의 팀장이었다. 그의 나이는 30 중반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겪어낸 듯 깊고 고요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부대의 신조처럼 그의 삶은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차가운 심해에서의 폭파 임무, 적진 한복판으로의 야간 침투, 그리고 숨막히는 인질 구출 작전까지.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가 거쳐온 전장의 훈장이었다. 그의 세상은 명확했다. 임무, 팀원, 그리고 조국. 그 외의 감정은 사치스러운 낭비로 치부되었다. 그런 그에게도 지독한 훈련 사이 잠시 숨을 고르는 주말은 찾아왔다. 그리고 그 주말에는 어김없이 그가 임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책임이라고 여기는 일이 주어졌다. 바로 부대 내 불자 병사들의 종교활동 인솔이었다.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했지만 그 벚꽃길 너머에는 장복산이라는 거대한 병풍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권시혁이 병사들을 인솔해 향하는 곳은 그 장복산 중턱, 진해의 푸른 바다를 고요히 내려다보는 작은 사찰 청해사였다.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은 권시혁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치열한 작전 상황실과는 정반대의 공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도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권시혁은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근무복 차림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청해사 경내로 들어섰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산사의 맑은 풍경 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한 조화를 이뤘다. 병사들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대웅전으로 향했고 권시혁은 여느 때처럼 그들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경내 한쪽에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섰다. 그의 굳건한 어깨와 절도 있는 자세는 산사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독 도드라진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때였다. 법당 한쪽의 요사체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곱게 다린 회색 승복을 입은 젊은 비군이었다. 그녀는 갓 삭발을 한 듯 푸르스름한 두상이 햇살 아래 매끄럽게 빛났다. 권시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젊었다. 20살 초반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삭발한 머리는 그녀의 맑고 청초한 이목구비를 조금도 가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장신구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녀의 법명은 묘음이라고 했다. 병사들에게 차를 내어주기 위해 다가오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듯 사뿐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군 장병님들. 따뜻한 차 한잔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법명처럼 맑았으나 그 끝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권시혁은 병사들이 차를 받는 동안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종일관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찻잔을 받쳐든 하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것은 훈련받은 자만이 간파할 수 있는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긴장의 흔적이었다. 권시혁은 생각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런 눈빛이라니. 그녀의 눈은 깊은 심해와 같았다. 모든 것을 삼키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무언가 감추려는 듯한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졌다. 한 병사가 넉살 좋게 말을 걸었다. 스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를. 아이고, 실례되는 질문이었습니까? 묘음 스님은 그저 엷게 웃었다. 인연이 닿아 머무는 것뿐입니다. 질문에 실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권시혁에게도 찻잔을 건넸다. 권시혁은 묵묵히 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부딪혔다. 권시혁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깊은 두려움과 슬픔의 잔상을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무언가를 본 듯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에는 자신이 속한 치열한 바다와 군항이,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산속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권시혁은 왠지 모를 이질감과 함께 그녀의 가느다란 손떨림이 마음에 걸렸다. 법문이 끝나고 병사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는 내내 권시혁의 귓가에는 세상의 소음 대신 청해사의 맑은 풍경 소리와 그와 어울리지 않던 묘음의 그늘진 눈빛이 맴돌았다. 몇 주가 흘렀다. 그 사이 권시혁과 그의 팀원들은 남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 가상의 적함을 폭파하는 고강도 해상 훈련을 몇 차례나 소화했다. 그의 몸은 다시 화약 냄새와 짠 바닷물로 절어 있었다. 청해사에서의 기묘한 잔상은 훈련의 포성 속에 묻히는 듯했다. 다시 주말이 찾아왔고 권시혁은 병사들을 인솔해 장복산으로 향했다. 가을이 깊어져 숲은 울긋불긋한 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청해사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맑은 풍경 소리 사이로 무언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들었다.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권시혁은 그 이질감의 근원을 발견했다. 청해사 입구 승용차는 오를 수 없는 그 좁은 길목 아래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경내 한쪽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 아래에서 낯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윤설이. 아니, 묘음. 웃기지 마. 너 나 좀 봐.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묘음 스님의 팔목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누가 봐도 속세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아주 부유한 속세의 사람이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기업 해암그룹의 후계자 마강우였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절박함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묘음 스님은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평소에 그 차분하고 고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긴 윤설이가 없습니다. 저는 비구니 묘음입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거짓말.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모든 건 끝났어요. 당신이 포기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마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권시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잠시 대기를 명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마강우는 묘음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우리 집? 그깟 집안 반대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아?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넌 도망쳤어. 이렇게 머리를 밀고. 도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의 그 자신감 없는 모습에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놓으세요. 묘음이 비명을 지르며 마강우를 밀쳤지만 마강우는 다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 모습은 애원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손 놓으시죠. 권시혁 소령이었다. 그는 어느새 마강우와 묘음의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해군 수병들이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권시혁의 눈빛은 훈련장의 표적지를 보는 듯 차가웠다. 마강우는 갑작스러운 군인의 등장에 당황했다. 뭡니까, 당신?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여기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분은 스님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 손부터 놓으십시오. 권시혁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단 한 음절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마강우는 권시혁의 다부진 체격과 해군 장교 근무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해암그룹이라는 지위로 군인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이요. 군인은 빠지시죠.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기엔 한쪽은 울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시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마강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묘음의 팔을 놓쳤다. 묘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조용히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은 군 장병들이 종교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민간인의 소란 행위는 보고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조치라는 말보다 권시혁의 눈빛이 마강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눈은 평범한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본 자의 눈이었다. 마강우는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권시혁을 노려보다가 울고 있는 묘음을 바라보았다. 윤설이,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서서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경내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묘음의 흐느낌과 풍경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권시혁은 말없이 자신의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묘음에게 내밀었다.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권시혁은 그저 묵묵히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슬픔이 이 고요한 산사를 가득 메우는 듯했다. 권시혁은 자신이 발을 디딘 이 세계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연들로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청해사에는 어색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마강우라는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묘음 스님은 눈에 띄게 변해갔다. 이전에 그녀가 그늘진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평온함마저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녀는 법회에 잘 나타나지 않았고 가끔 마주칠 때면 권시혁과 병사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얇은 승복 위로 드러난 손목은 더욱 가늘어져 가는 듯했다. 권시혁은 부대로 복귀해서도 종종 그녀를 떠올렸다. 마강우가 외쳤던 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우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권시혁이 외출을 마치고 진해의 부대 정문으로 복귀하던 길이었다. 부대 앞을 서성거리던 낯익은 인형이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 마강우였다. 그는 며칠 전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권소령님, 맞으시죠? 그는 권시혁의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잠시만. 권시혁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차에 타시죠.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진해루가 바라보이는 바닷가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창을 때렸다. 무슨 일입니까? 마강우 씨. 권시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강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설이. 아니, 묘음 스님은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 해암그룹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서리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헤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시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저는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서리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서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힘을 키울 때까지만이라며 비겁하게 물러섰습니다. 마강우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랬더니 서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없이 몇 달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해사에서 머리를 민 모습으로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권시혁은 차가운 찻잔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그녀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를 막아달라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이라면 그날 당신의 그 눈빛을 보니 당신은 나약한 저와는 다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그녀를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것 같아서. 권시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훈련장이 있는 거친 바다였다. 마강우 씨. 네.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지옥주라는 것을 거칩니다.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고 극한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육체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걸 견뎌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죠. 권시혁이 다시 마강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그 지옥주 한복판에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물러선 순간 묘음 스님은 당신에게서 의미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친 겁니다. 당신의 집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약함에 절망해서.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마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담을 원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내 방식의 상담입니다. 권시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UDT 대원은 임무 수행 시 장비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묘음 스님입니다. 당신의 장애물은 당신의 아버지와 해암그룹이죠. 나약하게 우는 소리 할 시간에 그 장애물을 극복할 작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전 계획이요? 당신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돈? 지위? 아니,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맨몸으로 부딪혀야지. 당신이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묘음 스님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왜 머리를 밀면서까지 당신에게서 도망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녀를 되찾지 못할 겁니다. 권시혁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이자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마강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는 엉망인 모습 그대로 찻집을 나갔다. 권시혁은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장복산을 감돌기 시작했다. 주말의 종교 행사는 계속되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다. 법회를 마치고 병사들이 점심 공양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묘음 스님도 오랜만에 나와 다른 스님들을 도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마른 듯 보였으나 어딘가 이상했다. 권시혁은 훈련으로 다져진 관찰력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불안정했다. 또한 그녀는 자꾸만 허리 뒤쪽을 손으로 짚었다. 그때였다. 사찰 마당을 가로지르는 거센 바닷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묘음의 얇은 회색 승복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순간 권시혁의 눈이 커졌다. 바람에 밀착된 승복 아래로 그녀의 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저 말랐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의 몸. 하지만 그녀의 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것은 살이 찐 것도 옷이 부푼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분명한 곡선이었다. 권시혁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다. 마강우가 외쳤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마강우를 만나고 온 후 더 창백해졌던 그녀의 얼굴.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 그녀가 속세를 등지고 이 깊은 산속의 비구니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묘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몸을 돌려 승복을 여몄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공양간 안쪽으로 사라졌다. 병사 몇몇도 그 광경을 목격한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야, 너도 봤냐? 방금 스님이 배가? 권시혁은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식사 중이다. 조용히. 그의 심장이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었다. 만삭에 가까워 보이는 몸. 깊은 산속의 사찰. 그리고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남자와 그보다 더 무서운 그의 가족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이 인솔하는 이 평화로운 종교 행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해군 소령 권시혁은 자신이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권시혁의 눈에 묘음의 비밀이 비친 그 순간 청해사의 맑은 공기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작전팀장이었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명확한 적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이 상황은 그 어떤 교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였다. 그의 훈련된 두뇌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대상 민간인 여성, 서해연법명 묘음. 상태 만삭 임박, 영양 불균형 의심, 극심한 심리적 불안. 위험 요소 1. 고립된 산악 지형 청해사. 2. 급작스러운 분만 시 응급 후송 수단 부재. 3. 적대적 외부 세력 해암 그룹, 마강우의 가문의 개입 가능성. 결론 현 상황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 상황.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한낮 주말의 인솔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의무감을 건드렸다. 그날 부대로 복귀한 권시혁은 묵묵히 자신의 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부대 의무실로 향했다. 그는 군의관에게 산부인과 응급처치, 특히 야전에서의 분만 유도 및 신생아 응급처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군의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테러 작전 중 민간인 인질 구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에 인해 전문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그날 밤 권시혁은 자신의 관사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폭발물 처리 지침서가 아닌 산모의 호흡법과 신생아의 탯줄 처리법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자신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아니면 개입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편 청해사의 묘음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바람에 승복이 들부터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직감한 순간부터 그녀는 공황에 가까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사찰 내의 다른 비구니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수군거림으로 변해 있었다. 어쩌다 부처님 모시는 절간에 저런 망측한 주지 스님은 어찌 저걸 쯧쯧 말세야. 주지 스님은 그녀를 불러
차마 꾸짖지는 못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묘음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 고요한 산사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불어오는 한기를 느끼며 커져만 가는 배를 움켜쥐었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절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때마다 묘음은 울음을 삼켰다. 아가야, 어미가 미안하다. 너를 이 험한 세상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그녀는 마강우를 원망했다. 아니,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토록 나약했던 그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자기 자신을 더 원망했다. 며칠 뒤 권시혁은 다시 청해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종교 활동 인솔일이 아니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홀로 산을 올랐다. 그는 주지 스님을 독대했다. 스님, 묘음 스님, 아니 서혜연 씨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권시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지 스님은 쓴 차를 들이켜며 고개를 저었다. 소령님, 어찌 속가의 일에 이리 깊이. 속가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저 상태로 저 산 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와 아이 둘 다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지 스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허나 그 아이의 아비가 해암그룹의 마강우입니다. 그 집안에서 이 일을 알면 우리저리 이 산사가 결국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거대 자본의 힘에 대한 한 종교 시설의 나약한 굴복이었다. 권시혁은 그들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지만 분노를 억눌렀다. 그렇다면 제가 제 선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인솔하는 병력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때까지만 스님께서 버텨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사찰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전 차량에 언제나 완벽하게 구비된 구급낭 외에 부대 의무실에서 가져온 응급분만 세트와 깨끗한 모포, 보온포를 추가로 실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치 예정된 것처럼 찾아왔다. 초겨울의 문턱. 진해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진해 똥바람이라는 악명답게 장복산을 면도날처럼 핥히고 지나갔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다. 권시혁은 병사들을 법당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굳은 얼굴로 경례를 지켰다. 그의 시선은 줄곧 묘음이 머무는 요사체를 향해 있었다. 묘음은 며칠째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지는 한참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진통이라 애써 믿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 절에서 쫓겨날까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는 이불을 물어뜯으며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를 견뎌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안 되겠다. 권시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묘음의 방문을 향해 다가갔다. 묘음 스님, 접니다. 권시혁 소령입니다. 문 좀 여십시오. 그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물어뜯는 신음 대신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묘음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안 돼. 그녀의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으악. 극심한 진통이 본격적으로 그녀를 덮쳤다. 묘음은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빌어먹을. 권시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깨로 낡은 나무 문고리를 거세게 들이받았다. 쾅!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방 안은 처참했다.
묘음은 흠뻑 젖은 승복 차림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하열의 흔적까지 보이고 있었다. 순간 청해사의 고요는 산산조각 났다. 법당에서 뛰쳐나온 병사들은 얼어붙었고 스님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권시역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가장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적진에 고립된 요인을 구출하는 작전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사관인 한 중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한 중사, 당장 119 호출해. 산모다. 양수 터지고 하열 시작됐다. 위치는 청해사. 그리고 즉시 기지작전 상황실에 연락, 작전 차량산 입구로 즉각 출동 대기시키라고. 네. 알겠습니다. 김상병. 구급랑 가져와. 보온포랑 모포 전부. 권시역은 쓰러진 묘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통과 공포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꺼운 해군 점퍼를 벗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안아들 준비를 했다. 제발. 저는, 아파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당신과 아이 둘 다 무사할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불확실함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산사에서 그녀를 구출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권시역이 묘음을 안아든 순간 그의 온몸의 근육이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 팽팽하게 긴장했다. 묘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생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으악. 묘음이 그의 점퍼깃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진통의 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짧아지고 있었다. 한중사. 병력들 인솔해서 하산 준비해. 주지 스님 뒤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권시역은 더 이상 스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이 산사에서 유일한 법이었다. 그는 묘음을 아는 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복산의 중턱에서 입구까지 이어진 숲길은 일반인에게는 고즈넉한 산책로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장애물이 가득한 전장이었다. 그의 군화가 젖은 낙엽을 밟으며 거칠게 울렸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돌계단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하지만 권시역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지옥주 훈련.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갯벌을 내달리던 그 지독한 훈련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보폭은 일정했다. 그는 정확하게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며 미끄러운 길을 뛰어내려갔다. 추워요. 묘음이 고통 속에서 떨기 시작했다. 이미 양수와 피로 젖은 그녀의 몸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권시역은 그녀를 고쳐 안으며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도록 그녀를 가슴에 밀착시켰다. 묘음은 거의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을 안고 뛰는 이 낯선 군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거칠고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든든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뛰는 와중에도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은 이미 땀과 빗방울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단축키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찻집에서 만났던 그 나약한 남자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권소령님? 마강우였다. 마강우 씨. 권시역의 목소리는 산길을 내달리는 거친 숨소리 사이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당장 창원으로 와야겠습니다. 네. 창원이요? 무슨
윤설이 씨가, 아니, 묘음 스님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강우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요? 마강우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뒤집혔다. 내가 청해사에서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지금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혈이 심합니다. 하혈. 진해 해군병원에는 산부인과 응급시설이 부족합니다. 가장 가깝고 시설이 좋은 삼성창원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20분 내로 주파합니다. 권시혁은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나는 아버지가 알면. 마강우의 목소리에서 여전한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권시혁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강우 씨. 그의 목소리가 지옥의 심연처럼 낮아졌다. 내가 찻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버지 타령입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무서워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들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권시혁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침내 산 입구에 다다랐다. 그의 지시대로 해군 특수전전단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작전 차량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뒷문을 활짝 열었다. 권시혁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묘음을 뒷좌석에 눕혔다. 그는 차량에 비치했던 응급분만 세트를 열어 상태를 확인했다. 이미 아이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젠장. 늦었어. 운전병.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지? 지금 시간대면 안민터널 통과해야 해서 20분은 좋게 걸립니다. 15분으로 단축한다. 비상등 켜고 필요하면 경적 울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충성. 차량이 거칠게 시동을 걸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출발했다. 권시혁은 뒷좌석에서 묘음의 손을 꽉 잡았다. 스님,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숨을 깊게 쉬십시오. 후. 이렇게. 그는 의무실에서 배웠던 호흡법을 거칠게 흉내냈다. 소령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묘음이 비명을 질렀다. 권시혁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한 중사, 깨끗한 수건이랑 가위 준비해. 차량은 진해와 창원을 잇는 안민터널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터널의 주황색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묘음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몸을 뒤틀었다. 응애. 터널의 소음을 찢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차량 안을 가득 메웠다. 권시혁은 땀으로 젖은 손으로 피와 양수로 뒤범벅이 된 작은 생명을 받아 안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준비된 거즈로 아이의 입과 코를 닦아내고 모포로 아이를 감쌌다. 살았어요? 묘음이 거의 실신한 목소리로 물었다. 권시혁은 아이를 묘음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살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들입니다. 그 순간 권시혁의 군복은 숭고한 생명의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삼성창원병원 응급실 입구. 해군 작전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권시혁의 무전을 받은 한 중사가 이미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의료진이 이동식 침대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 산모입니다. 차내에서 출산했습니다. 신생아 활력 징후 양호 하나, 산모 하혈이 심합니다. 권시혁은 아이를 안은 묘음을 통째로 안아 올려 침대에 눕혔다.
그의 얼굴과 근무복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격렬한 교전을 치르고 온 군인의 모습이었다.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아기 먼저.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묘음과 아이를 응급분만실로 옮겼다. 권시혁은 응급실 입구에 우두커니 섰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인 듯 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수많은 폭발물과 적의 총구를 마주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였다. 설이야. 윤설이. 흰색 고급 세단이 병원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최무결이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로 뛰어내렸다. 아니, 마강우였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응급실로 뛰어들어오다가 피범벅이 된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권시혁을 발견했다. 소령님. 설이는요? 아이는? 그가 권시혁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입니다. 둘 다. 무사합니다. 아들. 네. 아들. 마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권시혁이 찻집에서 했던 그 마지막 말이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비겁함을 깨부순 것이었다. 권시혁은 그런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울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묘음 스님, 아니 윤설이 씨 곁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아버지니까. 마강우는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가 분만실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끼이그.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병원 로비를 압도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응급실 입구를 막아섰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뒷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불호령을 치며 내렸다. 해암그룹의 총수 마강우의 아버지 마태룡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 얼음장 같은 표정의 안혜은 사모와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따랐다. 마강우,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이게 무슨 짓이야? 마 회장은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내가 감히. 그 절간의 계집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와. 당장 집으로 안 가. 윤 사모는 부채질을 하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소리쳤다. 세상에. 저런 근본도 없는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의 씨를 훔쳐. 그들은 마강우를 밀치고 응급분만실 쪽으로 거침없이 걸어왔다. 비서들이 앞을 막는 병원 관계자들을 밀어붙였다. 비키시오. 우리가 이 병원 이사장하고도 막역한 사이야. 멈추십시오. 그들의 앞을 피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거대한 그림자가 막아섰다. 권시혁 소령이었다. 그는 벽에서 등을 떼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 회장의 비서가 권시혁을 밀치려 했다. 웬 군바리가 길을 막아. 안 비켜. 권시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악! 비서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UDT의 악력은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 회장이 노발대발했다. 내 이놈. 지금 내가 누굴 건드려. 내 놈 부대장 이름이 뭐야. 당장 군복 벗겨줄까? 권시혁은 그제야 마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한 UDT 휘장과 권시혁이라는 이름표가 형광등 아래 드러났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작전팀장 소령 권시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원 로비 전체를 압도했다. 특수전? UDT? 진해에 기반을 둔 마 회장은 그 이름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그가 아는 군바리와는 차원이 다른 부대였다. 이곳은 분만실 앞입니다. 산모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였고 방금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고성방가는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뭐라고? 정숙하십시오. 권시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두 번째 경고는 없습니다. 지금 즉시 이 구역을 떠나지 않으시면 공무집행방해 및 의료법 위반 현행범으로 판단, 제 권한 내에서 여러분을 제압하고 진해 군사경찰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에이, 이놈이 감히. 마 회장이 손을 떨며 분노했지만 감히 그에게 달려들지는 못했다. 권시혁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신이었다. 해암그룹 회장도 그의 비서들도 그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고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그때 뒤에서 울고 있던 마강우가 나섰다. 그는 권시혁의 등 뒤에 숨는 대신 그의 옆에 섰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강우는 권시혁을 한번 바라보고 그를 맞고 선 아버지와 비서들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지나갔다. 비켜주세요. 제 아내와 제 아들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마 회장은 아들의 그 낯선 모습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듯한 저 피 묻은 군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권시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갓 태어난 생명이 누워있는 저 요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닷처럼. 삼성창원병원 응급분만실 앞 복도는 일순 지옥의 입구처럼 변했다. 얼음장 같은 정적을 깬 것은 마강우의 아버지 해암그룹 마태룡 회장의 거친 숨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피에 젖은 해군 소령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다. 에이. 군복 벗을 준비나 해라 이놈. 아버지. 그때 마강우가 아버지와 권시혁 소령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소리쳤다. 그만하십시오. 서리가. 제 아내가. 그리고 제 아들이. 안에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에 마태룡의 눈이 뒤집혔고 그의 아내이자 마강우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아내? 누가 내 아내야? 저 절간에서 몸이나 굴리던 계집이.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간호사가 나왔다. 산모, 아이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아버님, 보호자분 들어오시겠어요? 아버님이라는 말에 마강우는 통곡을 터뜨렸다. 그는 마태룡을 거칠게 밀치고 회복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설이야. 윤설이. 회복실 침대 위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탈진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윤설이가 있었다. 그녀는 삭발한 머리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성모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강우. 씨. 미안해. 혜연아. 아니 설이야.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마강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과 아기를 번갈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짧지만 완벽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쾅. 그러나 그 평화는 회복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마태룡 회장 부부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이 꼴 좀 봐라. 이게 무슨... 마태룡이 소리쳤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찢었다. 박 여사였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천박한 년이야. 박 여사가 혜연의 침대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갓 태어난 손자에 대한 애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혈통에 묻은 오물을 떼어내려는 듯한 경멸과 혐오뿐이었다. 내가 감히 우리 강우를 붙잡고 이런 짓을 벌여? 원하는 게 뭐야? 돈? 그래, 얼마면 되겠니? 내가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간 것도 다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이 불려우 같은 년. 어머니. 마강우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박 여사는 그를 밀치고 혜연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 올렸다. 무슨 술집 마담년도 너보다는 깨끗하겠다. 어디서 근본도 모를 애를 배워서 우리 집안에. 짝. 하지만 그 손은 혜연의 뺨에 닿지 못했다. 권시혁 소령이 어느새 병실 안으로 들어와 박 여사의 손목을 강철 같은 손으로 잡아채고 있었다. 아! 악! 박 여사가 손목의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에이!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마태룡이 권시혁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권시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그의 주먹을 막아냈다. 지금 산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셨습니다. 권시혁의 목소리는 피냄새와 섞여 지독하게 서늘했다. 그는 박 여사의 손목을 놓아주며 병실 문을 닫고 그 앞을 막아섰다. 이제 이 병실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이 군발이 새끼가. 마태룡이 고용한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권시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피 묻은 전투복을 입은 UDT 장교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다들 뭐해? 저놈들 끌어내. 그리고 저개 집. 마태룡이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냉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혜연의 침대 위로 던졌다. 윤설이 씨, 이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해암그룹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상대로 유아 약취 및 혼인 빙자 사기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이 아이가 마강호 씨의 아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통보였고 인격 말살이었다. 혜연은 아기를 필사적으로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혜연이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소리쳤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들 해암그룹의 물건이 아니라고요. 내 아들. 내가 낳았고 내가 지킬 거예요. 이게 정말. 박 여사가 이성을 잃고 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다시 달려들었다. 그만. 권시혁의 낮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천박한 년이야. 무슨 술집 마담년도 너보다는 깨끗하겠다. 이 돈 받고 꺼져. 이 아이가 마강호 씨의 아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전 그들이 내뱉었던 폭언과 협박이 병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태룡 부부와 변호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놈이. 저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입니다. 권시혁이 녹음을 끄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제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불법적인 협박과 모욕, 그리고 친권 포기를 강요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태룡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 지금 여러분은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 그리고 산모에 대한 폭행 미수,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입니다. 에이, 이게... 변호사들이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권시혁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제 군복에 묻은 이 피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 산모와 아이를 제 차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아닌 저 산모에게 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에는 이미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과 병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접근 금지 요청과 함께 불법적인 친권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하십시오. 이 녹음 파일은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사라졌다. 에이.
마태룡은 자신의 부와 권력이 저 무뚝뚝하고 원칙밖에 모르는 군인 하나에게 완벽하게 가로막힌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권시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여러분이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리고 대한민국 법은 저 아이와 산모의 편에 설 겁니다. 그는 병실 문 입구에 버티고 섰다. 나가시죠. 그것은 명령이었다. 마태룡은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느껴보는 완벽한 패배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권시혁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칠게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박 여사와 변호사들도 쥐 죽은 듯이 그 뒤를 따랐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연의 흐느낌과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마강우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마강우는 권시혁의 젖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자신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책임이라는 것의 무게였다. 삼성창원병원의 하룻밤은 폭풍 전야처럼 지나갔다. 권시혁 소령은 날이 밝을 때까지 병실 앞 복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피 묻은 근무복은 그 자체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다. 마태룡 회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은 감히 그가 지키는 선을 넘지 못했다. 날이 밝자 권시혁은 부대에 복귀해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부사관인 한 중사에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마강우에게 단단히 당부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십시오. 저들의 방식은 언제나 가장 비열한 곳을 노립니다. 권시혁이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해암그룹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예측대로였다. 가장 먼저 병원 원무과장이 혜연의 병실로 찾아왔다. 윤설이 산모님, 죄송하지만 병실 규정상 내일 오전까지 퇴원 절차를 밟아주셔야겠습니다. 혜연은 경악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이도 이제 막 병원 사정이 그렇습니다. 급한 환자들이 많아서요. 양해 바랍니다. 명백한 압력이었다. 해암그룹은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였다. 마강우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동시에 청해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였다. 묘음. 아니 서리보살. 더 이상은 절에서 그대를 받아줄 수가 없네. 어제 해암그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녀갔네. 그대가 절의 규율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사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더군. 부처님의 자비가. 미안하네. 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였던 사찰마저 그녀를 내쳤다. 설상가상으로 마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마태룡이었다. 내 놈, 아직도 그 계집 옆에 붙어 있나? 좋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지금부로 내 놈 명의의 모든 카드, 계좌는 정지된다. 해암그룹의 후계자 자격도 박탈이다. 어디 그 잘난 군바리 놈이랑 그 다방 레지 같은 년이랑 갓난쟁이 데리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봐라. 전화가 끊겼다. 마강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호텔을 예약하려 했지만 창원과 진해 시내의 모든 특급 호텔은 만실이라는 이유로 그의 예약을 거부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무일푼의 빈털터리가 되었다. 혜연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마강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검은 정장을 입은 마 회장의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이 정문으로 나가는 순간 아이를 빼앗길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때 마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권시혁이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소령님, 저희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권시혁의 짧은 한숨이 들려왔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움직임은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것은 구출 작전입니다. 10분 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다. 윤설이 산모님 휠체어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은 권시혁의 부사관 한 중사였다. 권소령님의 지시입니다. 산모님은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아기는 이 세탁물 카트 안에 숨기겠습니다. 마강우 씨는 이 의사 가운을 입으십시오. 한 중사는 그들을 데리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소령님께서 로비에서 양동 작전을 준비 중이십니다. 같은 시각 병원 정문 로비. 권시혁 소령이 막 부대에서 복귀한 듯 깨끗한 전투복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마 회장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를 주목했다. 어이 군발이. 여긴 왜 또 왔어? 경호원 대여섯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시혁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비키시죠. 어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병원장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지금 바쁘셔. 썩 꺼져. 경호원 하나가 그의 어깨를 밀쳤다. 권시혁은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었다. 악! 공무 집행 중인 현역 장교에 대한 폭행입니다. 지금 즉시 군사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경호원들의 시선이 권시혁에게 쏠린 사이 한 중사는 휠체어에 앉은 혜연과 의사가운을 입은 마강우를 데리고 지하주차장 비상구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지하주차장.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다. 한 중사가 그들을 차에 태우자마자 로비에서 상황을 마무리한 권시혁이 번개처럼 달려와 조수석에 올라탔다. 출발해. 승합차는 지하 주차장을 미친 듯이 빠져나갔다. 뒤늦게 몇몇 경호원들이 차를 타고 쫓아왔지만 진해 시내의 복잡한 골목길을 꿰뚫고 있는 UDT 부사관의 운전 실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진해 해군 기지 내부에 위치한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회관관사이었다. 민간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였다. 권시혁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일단 여기 계십시오. 이곳은 군사구역이라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암그룹 회장이라도 해군 참모총장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군항의 풍경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도 무사했다. 권소령님, 저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혜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권시혁은 덤덤하게 말했다. 감사는 두 분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는 마강우를 돌아봤다. 마강우 씨. 네. 이곳은 완벽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드릴 수도 없습니다. 마 회장님은 곧 여러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 시설에 숨었다는 것도 파악하겠죠. 그는 여론을 이용하려 들 겁니다. 군인이 재벌가 며느리를 빼돌렸다고 말입니다. 마강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시혁의 눈이 마강우를 똑바로 꿰뚫었다. 내가 찻집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당신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당신은 이제 돈도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아버지라는 무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쳤던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권시혁은 자신의 UDT 휘장이 박힌 모자를 벗어들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빛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방패 뒤에 숨을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검을 들 겁니까? 이제 정말 선택할 시간입니다. 군인복지회관에서의 며칠은 혜연과 마강우에게 폭풍 속의 눈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새 식구만의 시간을 가졌다. 혜연은 권시혁이 부대 의무실을 통해 구해다 준 산후조리 물품으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고, 마강우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안아주었다. 아기의 이름은 바다라고 지었다. 그들을 지켜준 이 진해의 바다처럼 깊고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권시혁의 예측대로 마태룡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아들과 손자가 해군 기지 안으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언론사와 정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해군 특전사 소령, 재벌가 며느리 빼돌려 감금 군부대의 비도덕적 민간인 개입, 이대로 괜찮은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권시혁의 실명이나 특수전전단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다. 권시혁의 직속 상관인 특수전전단장 준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권소령. 전단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별을 단 지휘관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한 일 보고받았네. UDT의 명예를 걸고 한 생명을 구한 자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네. 나 역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자네를 지지하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단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 투서가 들어왔어. 해암그룹 마태룡 회장 이름으로 권시혁 소령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가정사에 불법 개입하고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상부에서는 당장 그들을 내보내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미안하네만. 내일 오전까지야. 군은 민간인의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네. 알겠습니다. 권시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방을 찾았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령님. 마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때문에 권 소령님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강우 씨, 혜연이와 바다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혜연도 그런 그를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버지께 연락할 겁니다. 만나자고. 마강우가 권시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권 소령님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도록 제 용기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권시혁은 말없이 마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다음 날 부산 해운대 해암그룹 본사 마천루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마태룡은 불타는 눈으로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박 여사와 법무팀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마강우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전투복이 아닌 모든 훈장이 빛나는 해군 정복 예복 차림의 권시혁 소령이 들어섰다. 마태룡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군복을 입고 내 사무실에. 권시혁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태룡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대한민국 해군 소령 권시혁. 마강우 씨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의 절도 있는 동작과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증인, 웃기지 마라. 마태룡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놈이 내 아들을 꿰어내고 내 손주를 감금했어. 당장 군복 벗을 준비나 해. 아버지.
마강우가 그를 막아섰다. 권소령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내 선택? 저런 계집에게 홀려서 가문을 배신한 게 내 선택이라고. 가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을 선택한 겁니다. 마강우가 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혼인신고서입니다. 윤설이 씨와 저는 오늘부로 법적인 부부입니다. 뭐라고? 박 여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강우가 2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제 사직서입니다. 오늘부로 해암그룹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마태룡은 아들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모든 걸 전연 하나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돈과 권력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만 보여주셨죠. 그는 권시혁을 한번 흘낏 보았다. 저는 권소령님을 통해 명예가 무엇인지 배웠고 혜연이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바다를 통해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윤설이의 남편이고 마바다의 아버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룡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빠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그가 가장 경멸했던 감정 따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권시혁을 노려봤다. 내 놈이 다 망쳤어. 내가 내 놈 군 생활을. 그때 권시혁이 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것은 삼성창원병원 회복실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산모에게 술집 마담년 천박한년이라며 폭언을 하시고 회장님께서 친권 포기를 강요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이것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회장님의 경호원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탈취하려다 저지당한 정황 보고서입니다. 병원 내부 영상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국방부에 저를 음해하기 위해 넣으신 각종 투서와 언론사의 압력을 행사한 통화 내역의 사본입니다. 군 정보부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 권소령. 마태룡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권시혁이 조용히 말했다. 마강우 씨와 윤설이 씨 그리고 마바다 군은 그저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모든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폐기될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위협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려 하신다면 권시혁의 눈이 UDT의 검은 잠수경처럼 빛났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해암그룹이 한 산모와 갓 태어난 생명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명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체크메이트. 마태룡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명예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서 있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마강우는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마강우와 권시혁은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마강우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굳건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선 것이었다. 회사 로비. 권시혁은 마강우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마강우 씨. 마강우는 경례 대신 권시혁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닙니다. 권소령님.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권시혁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은 차가운 겨울 바다를 몇 번이나 휘감아 돌았고 장복산을 핥히던 진해 똥바람도 어느덧 봄의 기운을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권시혁 소령이 피에 젖은 군복을 입고 한 생명을 받아 안았던 그날로부터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경랑의 한복판에 섰던 인물들의 삶도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새로운 고요를 찾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 기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지만 그 화려한 군항의 불빛에서는 조금 비껴난 오래된 언덕길의 작은 다세대 주택. 그곳 2층의 작은 방에서 맑은 아기의 웃음소리가 창밖의 바다 내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바다야 우리 아들. 아이고 시원해. 아빠가 목욕시켜주니까 좋아. 삭발했던 머리가 어느새 어깨에 닿을 만큼 자라 단정한 단발이 된 윤설이가 아기 욕조에서 첨벙거리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진 얼굴의 비군이 묘음이 아니었다. 창백했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모든 것을 체념했던 눈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방 안은 비좁았다. 값비싼 가구 하나 없었고 벽지조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가난의 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밤 냄새와 젖비린내, 그리고 새 식구의 웃음소리였다. 자, 다 씻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나이 되자. 현관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욕실에서 우통을 벗어젖힌 마강우가 젖은 아기를 큰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나왔다. 그의 모습은 부산 해운대 마천루를 호령하던 해암그룹의 후계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정장과 매끈했던 피부 대신 그의 팔뚝과 어깨는 거친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끈하던 손에는 밧줄에 쓸린 상처와 굳은 살이 선명했다. 그는 아버지를 등진 그날 이후 이곳 진해에 작은 방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바다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진해루 근처의 작은 어선 선주의 배를 타고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다.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땀으로 돈을 벌었다. 어이구, 우리 아빠 왔네. 아빠, 비린내 나요. 설이가 웃으며 핀잔을 주자 마강우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비린내야. 바다 냄새지. 우리 아들 이름처럼. 이 냄새로 우리 바다 분유 사는 거야. 그는 아들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줄 수 없는 충만한 행복에 젖어들었다. 오늘은 아들 마바다의 100일이었다. 설이는 아침부터 솜씨를 부려 작은 백일상을 차렸다. 쌀을 불려 백설기를 찌고 미역국을 끓였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다. 그저 세 식구가 모여 앉아 한 생명이 무사히 100일을 맞이했음을 축하하는 소박한 자리였다. 정말 꿈만 같아 설이야. 마강우가 밥을 한술 뜨며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당신이랑 내 아들 밥을 먹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강우 씨. 설이가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나는 속세를 떠나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나약함에 지쳤고 세상의 폭력에 무너졌죠. 하지만 그날 그 소령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바다를 받아 안았을 때 난생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권시역 소령. 그들의 삶에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남자. 권소령님은 잘 계실까? 마강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난 여전히 아버지 그늘 아래서 영혼 없이 살고 당신과 바다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분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서리의 말에 마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암그룹 본사의 70층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가 야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태룡 회장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공허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상징들 대신 그날 권시역 소령이 두고 갔던 증거들의 사본 일부가 놓여 있었다. 술집 마담년 친권 포기 강요.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녹취록이 되어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국방부 쪽으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해군 특수전전단의 권시역 소령은 예정대로 다음 달 중령 진급 심사에 최우선으로 상신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창원병원 민간인 응급 후속 및 산모 구조 작전 공로로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나가봐. 마태룡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비서실장이 물러나자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돈과 권력, 그가 쌓아올린 제국은 원칙과 명예로 무장한 한낱 해군 소령 하나를 꺾지 못했다. 아니, 꺾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패배했다. 그는 권시역이라는 군인을 통해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워버린 아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언론을 움직이려 했고 군 상층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권시역이 쥐고 있던 증거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해암그룹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터였다. 그것은 그의 제국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권시역을 압박하려던 그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해군 본부는 이 일을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국민의 생명을 구한 모범 사례로 규정했다. 권시역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영웅이 되어 있었다. 결국 마태룡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아들 그리고 손자. 얼마 전 아내 박 여사가 몰래 사람을 시켜 진해의 작은 빌라에 사는 그들의 사진을 찍어왔다. 사진 속에서 그의 아들은 땀에 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절간의 계집은 평범한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품에는 그의 핏줄, 그의 손자가 웃고 있었다.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태룡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그의 공허한 독백이 거대한 회장실을 울렸다. 그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었다. 한편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 UDT 기지.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 칠흑 같은 남해의 밤바다를 뚫고 검은 잠수복을 입은 그림자 넷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 목표 해안 확보. 침투조 전방 100m적 경계 초소 무력화. 가장 선두에서 물살을 가른 권시역 소령의 목소리가 뼈를 때리는 바닷바람 사이로 낮게 울렸다.
그에게는 일상의 복귀였다. 민간 병원의 복잡 미묘했던 갈등은 잠시 잊혔다. 그의 세계는 다시 명확해졌다. 임무와 완수, 적과 아군. 지옥 같은 야간 침투 훈련이 끝나고 짠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대원들이 장비를 해제했다. 권시혁도 두꺼운 잠수복 상의를 벗어 땀을 훔쳤다. 그의 상관인 전단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권소령. 자네 이번에 표창 받은 거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전단장은 씩 웃었다. 해암그룹에서 자네 징계하라고 국방부를 들쑤셨던 거 나도 알아. 근데 자네가 확보한 그 증거들 말이야. 그거 보고 위에서도 입을 싹 닫았더군. UDT의 명예를, 해군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맙다, 권소령. 권시혁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권시혁이 자신의 독신 장교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여전히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군사작전 지도와 전술 서적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위에 낯선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다. 권시혁 소령님께. 발신인은 마강우 윤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권시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갓 쪄낸 듯 따뜻한 온기가 남은 백설기 한 상자와 작은 편지 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다. 낡은 벽지를 배경으로 소박한 백일상 앞에 세 사람이 웃고 있었다. 땀에 전 듯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해 보이는 마강우, 단발머리가 제법 잘 어울리는 윤설이,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 마바다. 권시혁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서리에 단아한 글씨체였다. 권시혁 소령님께. 저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 바다의 100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령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지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은 저를 그 그림자 속에서 꺼내 생명이라는 가장 눈부신 빛을 마주하게 해주셨습니다. 소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보여주신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다음은 마강우의 전보다 훨씬 힘이 들어간 글씨체로 이어졌다. 소령님,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의 그 피 묻은 등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 진해의 작은 부두에서 일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매일 땀 흘려번 돈으로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소령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작은 떡은 저희 세 식구가 소령님께 드리는 진심입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셨던 그 UDT의 명예를 저희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지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필승. 권시혁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방 그 삭막하고 각진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완수해야 할 임무와 제거해야 할 위협들만이 존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한 구석에 있던 작전지도 고정핀을 하나 뽑았다. 그리고 서리와 마강우, 마바다가 웃고 있는 그 작은 사진을 자신의 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진해 앞바다 해안 침투 경로지도 바로 옆에 꽂아두었다. 그의 흑백 같던 세상에 아주 작고 따뜻한 색의 바다가 하나 걸렸다. 권시혁은 상자에서 백설기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다. 달고 따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군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이 지켜낸 국민이 보낸 따뜻한 감사를 받았다. 권시혁 소령은 자신의 UDT 베레모를 고쳤으며 내일의 작전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임감은 그가 지켜낸 저 작은 바다의 무게만큼이나 굳건하고 깊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